멋진 풍경을 보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아름답다 여기서 그치시나요? 아니면 혹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느끼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국의 명승이라는 개념이요. 이게 단순히 눈앞의 절경,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흔히 명승하면 그냥 아름다운 자연 경치 이것만 딱 떠오르기 쉬운데 네, 저도 그랬어요.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죠.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 그리고 그 안에 켜켜이 쌓인 이야기가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개념이니까요. 바로 그 지점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심층 보고서를 보니까 이 명승이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해석되어 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조선시대 선비가 자연을 통해 우주의 이치를 깨닫던 공간으로서의 명승부터 2024년 국가유산 체제 아래에서 법으로 보호받는 오늘날의 명승까지. 아, 그 변화의 과정을요? 네, 그 개념이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한번 단계별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명승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 안에 과거 선비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세계관이랑 현대 국가의 행정법적인 정의가 같이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아, 공존하는 거군요. 네. 그냥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그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인간의 활동과 기억, 그게 핵심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좋습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한테 자연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뭐랄까 무라일체라고 하잖아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자신을 성찰하고 수양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당시 국가 공식 지리서였던 신증동국 여지승남을 보니까 명승을 보는 관점이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 세 가지 범주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바로 형승, 산수, 누정. 이거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네, 아주 좋은 시작점이에요. 먼저 형승, 형자의 샨을 뜻하는 개념인데요. 지세요. 네, 근데 이게 개별 바위나 계곡 같은 작은 풍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지역 전체의 지리적 골격,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관적 잠재력을 평가하는 개념이죠. 단순히 아름답다는 걸 넘어서 뭐 한 고을의 전체적인 입지 조건이나 방어에 유리한 지형 같은 아, 군사적 행정적 관점까지요? 네, 그런 실용적인 개념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명승이 될 수 있는 땅의 기본적인 뼈대나 그릇을 먼저 본 거군요. 일단 그릇이 좋아야 그 안에 뭘 담아도 멋지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형승이라는 큰 그릇 안에 담기는 구체적인 내용물, 그게 바로 산수예요. 아,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산과 물.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명산이나 하천, 계곡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뭔가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단순히 어디 어디에 무슨 산이 있다 이렇게 위치만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아, 정말요? 그 산이나 강에 얽힌 유명한 시나 옛 이야기, 역사적 인물과의 일화 같은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함께 기록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냥 정보가 많으면 좋으니까 다 적어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핵심인데요. 이건 자연물에 인문학적 기억이 결합되어야, 즉 스토리가 입혀져야 비로소 국가가 인정하는 명승이 될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와, 그냥 바위가 아니라 누가 그 바위를 보고 어떤 시를 읊었는지가 더 중요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카테고리인 누정, 즉 정자는 좀 독특한데요. 이건 사람이 만든 인공건축물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자연경관인 명승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점이 조선시대 명승 개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정자는 자연 속에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그 기능은 자연을 거스르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연을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점, 즉 뷰포인트를 제공하는 장치였죠. 뷰포인트를 제공하는 장치요? 네, 예를 들어 담양소소원에 가보면 건물 자체가 아니라 창문이나 마루의 기둥 사이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액자 같죠? 그렇죠. 그렇게 자연을 액자처럼 담아내는 프레임이자 인간이 그 풍경의 의미를 해석하고 감상하는 무대였던 셈입니다. 그 정자가 서 있는 위치 자체가 곧 여기가 최고의 명승이다라는 선언과도 같았던 거죠. 국가의 공식 기록이 그랬다면 개인의 관점은 어땠는지도 궁금한데요. 18세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 이게 살기 좋은 곳의 조건을 제시한 책으로 유명한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중환은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가거지의 조건으로 네 가지를 꼽았죠. 첫째가 풍수지리적 입지인 지리, 둘째가 경제적 기반인 생리,
네. 셋째가 좋은 이웃과 사회적 환경인 인심,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산수입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경치 좋은 곳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찾는 사치라고 생각하잖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걸 네 가지 필수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니까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바로 그 지정이 역설적이면서도 이중환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는 산수가 네 가지 조건 중 가장 마지막에 언급되지만 산수가 없으면 앞선 세 가지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살만한 곳이 못 된다고 단언해요. 와, 그렇게까지요? 네, 그 이유를 산수는 정신을 즐겁게 하고 감정을 화창하게 한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심지어 산수가 없는 척박한 곳에 살면 사람의 성정마저 거칠어진다고까지 경고했습니다. 와, 이건 거의 뷰 맛집이 아니라 생존 필수품으로 여겼다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우리도 숲세권이나 강뷰 아파트를 선호하는 걸 보면 정신적인 만족을 주는 환경을 찾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다만 당시 선비들은 이걸 개인의 품격을 지키는 문제로 봤다는 점이 다른 거겠죠? 맞습니다. 재물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아름다운 산수가 곁에 없으면 인간다움을 잃는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미학적 기준까지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변하는 흑산보다는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 굳건한 지조를 상징하는 돌산, 석산을 으뜸으로 쳤고요. 아, 돌산이요? 네, 물은 그냥 고여있는 연못이 아니라 바위와 어우러져서 끊임없이 맑은 소리를 내며 흘러가야 진정한 명승의 물로 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조선시대의 명승은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고 의미를 부여하고 이름을 붙이는 맞아요. 명명하는 행위. 그런 행위를 통해 완성되는 굉장히 능동적인 문화적 공간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시 선비들의 유람은 지금의 관광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그냥 예쁜 곳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일종의 움직이는 서재이자 수양의 과정이었죠. 아, 수양의 과정? 네, 또 중국 주자의 무이구곡을 본떠서 경치 좋은 계곡 9구비에 각각 이름을 붙이는 구곡 문화가 유행했는데요. 구공문화요? 네, 예를 들어 퇴계 이황 선생이 도산서원 앞 계곡을 도산구곡이라 이름 붙인 것처럼요. 그냥 9개 멋진 계곡이 아니라 각 구비마다 성리학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공간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교과서로 만든 거죠. 와, 평범한 자연을 성리학적 이상향으로 만드는 하나의 의식이었군요. 그렇죠. 신선이 사는 별천지라는 뜻의 동천이라고 이름 붙이고 바위에 글씨를 새기는 행위도 다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렇게 인간의 정신과 이야기가 깃들면서 평범한 자연이 비로소 특별한 명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면 조선시대의 명승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양과 관련된 사적인 공간에 가까웠네요. 네, 그런 면이 강했죠.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이고 인문학적인 개념을 현대의 딱딱한 법률 체계 안으로 가져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024년의 법은 이 선비의 정원을 어떻게 모두의 유산으로 번역해냈나요? 아주 정확한 질문이에요.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국가유산체제에서 명승은 자연유산법에 적용을 받는 핵심 자연유산으로 그 위상이 격상되었습니다. 아, 법적으로 격상이 됐군요. 네, 과거의 문화재 보호법 체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독립적인 법의 보호를 받게 된 거죠.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현행법상 명승은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천연기념물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둘 다 자연유산이라 헷갈리기 쉽죠. 네. 법에서는 명승을 자연유산 중에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는데요. 천연기념물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가치의 초점에 있어요. 초점이요? 네, 천연기념물은 주로 어떤 동식물이나 지질 현상의 희귀성이나 학술적 가치에 중점을 둬요. 예를 들면 진도 백구나 제주도 주상절리처럼요. 아,
네네. 하지만 명승은 경관성과 신미성,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결합된 역사성을 포괄하는 이른바 문화적 경관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문화적 경관이요? 네, 한마디로 천연기념물이 자연과학의 영역에 가깝다면 명승은 인문학과 예술의 영역까지 아우르는 개념인 거죠. 법으로 정해진 만큼 지정 기준도 아주 구체적이겠네요. 이것도 한번 단계별로 살펴보죠. 우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보나요? 크게 세 가지 가치 기준을 봅니다. 첫째는 역사적 가치예요. 역사적 가치? 네, 이건 앞서 이야기한 조선시대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데요. 어떤 전설이나 역사적 인물, 특정 사건과 관련된 장소, 즉 이야기가 깃든 곳을 말하죠. 두 번째는 역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그 자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는 건 너무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웅장한 설악산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기자기한 다랭이 눈을 좋아할 텐데 법에서는 이 주관적인 경관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그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가, 독특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그 풍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조망점 자체를 유산의 일부로 보고 보호한다는 점이에요. 잠시만요. 조망점이요? 그럼 경치를 보는 그 자리까지도 명승의 일부라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조선시대의 누정 개념이 현대적으로 이어진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세 번째 가치는 뭔가요? 셋째는 학술적 가치입니다. 전통 조경의 원리를 잘 보여주는 정원이라든지 혹은 특이한 지질학적 형성 과정을 보여주는 해안처럼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가치 기준뿐만 아니라 유형별로도 나뉜다고요? 이게 바로 과거의 명승 개념이랑 오늘날의 개념이 크게 달라진 지점 같아요. 네, 맞아요. 과거에는 그냥 개념적으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서 명승을 세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분류합니다. 어떻게 나뉘나요? 첫 번째 유형은 자연경관이에요. 강릉 명주 청학동 소금강처럼 산, 하천, 해안 같은 순수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곳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명승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죠. 두 번째 유형은 역사 문화경관입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해요. 네. 담양 소세원 같은 전통 정원인 원림은 물론이고 과거 선비들이 걷던 옛길, 예를 들면 문경세제 같은 곳이요. 아, 옛길도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다랭이눈,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처럼 우리 조상들의 삶의 흔적이 자연과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경까지 명승에 포함합니다. 와, 다랭이 논까지요. 정말 큰 변화네요. 과거에는 기이한 바위나 폭포 같은 비일상적인 풍경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긴 일상적인 공간도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복합경관입니다. 뛰어난 자연경치에 문학, 전설, 종교 같은 인문적 가치가 깊게 더해진 곳이죠. 아,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네요. 네, 조선시대 선비들이 이름 붙인 구곡과 동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고요. 전통적인 명승 개념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명승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고 또 무엇이 그대로 이어져 왔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가치의 객관화와 범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화와 확장이요? 네, 조선시대 선비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감상에 머물던 선비의 정언이 이제는 국가가 역사적, 경관적, 학술적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관리하는 공공재, 즉 국민의 쉼터가 된 거죠. 기이한 바위나 폭포 같은 점, 포인트 중심의 경관에서 옛길이나 다랭이 논처럼 우리 삶의 이야기가 담긴 에리어적인 문화 경관으로 범위가 넓어진 것도 아주 큰 변화고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자연을 단순한 물질이나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본다는 점이에요. 아, 택미지에서 산수를 정신을 즐겁게 하는 인간의 품격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보았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현대 법령 역시 명승을 단순히 보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문화적 향유를 위한 공간으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연과 인가의 조화를 추구하고 그 속에서 정신적 풍요를 찾으려는 그 본질적인 가치는 시대를 관통하여 굳건히 계승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한 장의 보고서를 통해 명승이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들여다봤네요. 네. 한선비의 시름을 달래주던 계곡이 이제는 우리 모두의 휴식과 미래 세대를 위해 법으로 보호받는 국가유산이 되기까지의 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이 논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명생으로 지정된 곳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높은 건물이나 공장, 소음이 발생하는 시설 등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아, 그렇죠. 즉, 우리가 어떤 명승지에서 완벽하게 탁 트인 풍경을 마주한다면 그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름답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 보이지 않는 노력과 규제들이 그 풍경 뒤에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다음에 멋진 경치를 보게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 완벽한 풍경을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것들이 보호되고 있을까? 내 시야를 가렸을지도 모를 어떤 건물이 이곳에 세워지지 않았고 내 귀를 어지럽혔을 어떤 소음이 이곳에서 차단되었을까 하고요. 어쩌면 명승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된 것들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